이번 분석을 시작하기 앞서 투자 판단의 최종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다는 점을 명확히 말씀드립니다. 저희는 단순 참고용 정보나 분석을 제공할 뿐 특정 종목이나 섹터에 대해 매수나 매도를 절대 추천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분석해볼 자료는 그야말로 시장의 뜨거운 감자라고 할 수 있는 기업이죠. 오클로, 티커 심볼은 OKLO입니다. 이 오클로에 대한 심층 분석 보고서를 가지고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최근 주가 흐름을 보면 정말 아찔할 정도인데요. 한 달 만에 고점 대비 40%가 하락하는가 하면 또 어떤 날은 정말 무섭게 치솟기도 합니다. 그렇죠. 변동성이 정말 엄청납니다. 대체 이 기업에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어떤 사람들은 인류의 에너지 문제를 해결할 구원자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고 네네. 또 다른 쪽에서는 이건 그냥 위험천만한 투기다. 이렇게 말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번 탐구의 목표를 명확히 하고 했습니다. 제공해주신 이 자료들을 통해서 오클로가 가진 두 얼굴, 그러니까 혁신과 위험 사이에서 아슬아슬하게 줄타기 하는 모습을 파헤쳐보고요. 양면성이 있다는 말씀이시군요. 네, 맞습니다. 왜 시장이 이토록 극단적으로 반응하는지 그 본질을 한번 이해해보려고 합니다. 자, 그럼 이 난해한 퍼즐의 첫 조각부터 한번 맞춰보죠. 사실 차세대 원자력 기술을 개발하는 회사가 오클로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물론입니다. 경쟁사들이 꽤 있죠. 그런데 왜 유독 지금 이 시점에 오클로가 이렇게까지 큰 주목을 받는 걸까요? 이 모든 열광과 또 의심의 배경에는 대체 뭐가 있는 겁니까? 바로 그 질문이 모든 것의 시작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클로를 둘러싼 이 뜨거운 열기는요. 단순히 이 회사가 가진 기술 하나 때문이 아닙니다. 아, 기술 하나만 보는 게 아니다. 네, 거대한 두 개의 시대적 파도가 그 흐름이 동시에 밀려오고 있기 때문이라고 봐야 합니다. 두 개의 파도요. 흥미롭네요. 첫 번째는 뭔가요? 첫 번째 파도는 우리가 꽤 오랫동안 이야기해온 과제입니다. 바로 에너지 안보와 탄소 중립이라는 흐름이죠. 아, 그건 좀 익숙한 이야기네요. 네, 자료에서도 정확히 지적하고 있듯이 태양광이나 풍력 같은 재생에너지가 물론 훌륭하지만 이게 좀 치명적인 약점이 하나 있잖아요. 그 간헐성 말씀이시죠? 맞습니다. 바로 간헐성입니다. 해가 안 뜨거나 바람이 안 불면 전기를 아예 만들 수가 없으니까요. 여기서 오클로의 소형 모듈 원자로, 우리가 흔히 SMR이라고 부르는 이 기술이 등장하는 겁니다. 대안으로서 떠오른다 이런 거군요. 그렇죠. 24시간 365일 내내 날씨랑 전혀 상관없이 그리고 탄소 배출도 없이 안정적으로 전기를 공급할 수 있는 아주 강력한 대안으로 주목받는 거죠. 특히나 전력망의 안정성을 항상 책임져야 하는 그런 유틸리티 산업에서는요. 그렇죠. 거기는 안정성이 생명이니까요. 네, 이런 항상 켜져 있는 청정 에너지원에 대한 수요가 그야말로 폭발 직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건 이제 우리가 아는 흐름인데 아까 말씀하신 두 번째 파도, 이게 훨씬 더 거대하고 예측 불가능한 변수일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바로 인공지능, AI 시대의 개막 말입니다. 정확합니다. 바로 그겁니다. 이게 바로 지금 게임의 판도를 완전히 바꾸고 있는 변수입니다. 우리가 보통 AI를 이야기할 때 알고리즘이나 아니면 반도체 이런 것만 생각하잖아요. 네, 보통은 그렇죠. 기술적인 측면을 많이 보죠. 근데 그 이면에는요. 정말 어마어마한 양의 전력 소비가 숨어 있습니다. AI 데이터 센터는 말 그대로 전기 먹는 하마거든요. 전기 먹는 하마. 비유가 아주 와닿네요. 자료에 나온 예측을 보면 더 놀라운데요. 2030년까지 AI 관련 전력 수요가 지금보다 무려 10배 이상 증가할 거라는 예측까지 나옵니다. 10배요? 지금도 부족하다고 하는데 여기서 10배면 이건 기존 전력망으로는 감당이 아예 안 되는 수준 아닌가요? 감당이 불가능한 수준이죠. 그래서 새로운 에너지원이 절실하게 필요한 상황이 된 겁니다. 잠깐만요. 그 AI 데이터 센터 이야기는 정말 흥미로운데요. 그런데 이 시장이 워낙 크다 보니까 이미 기존의 거대 에너지 기업들도 당연히 이 시장을 노리고 있을 거 아니에요? 물론이죠. 모두가 눈독 들이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오클로 같은 이제 막 시작하는 신생 기업이 비집고 들어갈 틈이 정말로 있는 건가요? 이게 좀 궁금하네요. 아주 좋은 지적이십니다. 바로 거기서 오클로만의 전략이 빛을 발하는 겁니다. 다른 거대 기업들과는 접근법이 완전히 달라요. 어떻게 다른가요? 오클로의 CEO가 직접 밝힌 내용인데요. 현재 회사가 협상 중인 파이프라인이 약 1350메가와트 규모인데 이 중에서 무려 600메가와트가 데이터 센터 시장을 겨냥하고 있습니다. 와, 거의 절반 가까이가 데이터 센터용이네요. 네. 근데 오클로의 전략은 거대 에너지 기업들처럼 저 멀리 있는 발전소에서 전기를 길게 끌어오는 방식이 아닙니다. 아, 그럼 어떻게 하죠?
전기가 필요한 바로 그 데이터 센터, 바로 옆에다가 맞춤형으로 소형 원자력 발전소를 지어주는 겁니다. 데이터 센터 바로 옆에요? 네, 일종의 독립 전원을 제공하는 거죠. 이건 기존 전력망에 전혀 부담을 주지도 않고요. 송전 과정에서 발생하는 전력 손실도 없죠. 그리고 무엇보다 안정성이 확보되겠네요. 바로 그겁니다. 외부 요인에 의한 정전 위험에서 완전히 자유로워질 수 있다는 엄청난 장점을 가지게 되는 겁니다. AI 데이터 센터에게 정전은 재앙이거든요. 그렇군요. 정책적인 지원도 이런 흐름에 당연히 힘을 실어주고 있겠네요. 특히 원자력 분야는 아시다시피 정부 허가 없이는 정말 한 발짝도 나아갈 수가 없으니까요. 맞습니다. 여기서 규제 환경의 우호적 변화라는 아주 강력한 순풍이 불어주고 있는 겁니다. 최근 미국에서 통과된 어드밴스 액트, ADVANCE 액트 같은 법안을 보면요. 네. 정부가 차세대 원자력 개발을 얼마나 강력하게 밀어주고 있는지 그 의지를 명확히 알 수 있습니다. 오클로도 직접적인 수혜를 받고 있나요? 그럼요. 오클로는 이미 미국 에너지부, DOE와 파트너십을 맺었고요. 더 중요한 건 그들의 핵심 원자로인 오로라의 연료 제조 시설에 대한 설계 승인까지 받아낸 상태입니다. 아, 그게 큰 진전이군요. 네, 아주 큰 진전이죠. 이런 성과들은 가장 큰 불확실성이었던 그 규제의 벽을 하나씩 차근차근 넘어서고 있다는 걸 시장에 보여주는 매우 긍정적인 신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정리해보면 거대한 시대적 요구, 그러니까 에너지 안보와 AI라는 흐름이 있고 여기에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이라는 두 개의 강력한 엔진을 달고 있는 셈이군요. 네, 정확한 비유입니다. 그럼 이제 오클로의 심장부로 한번 들어가 보죠. 데이터 센터 바로 옆에 지을 수 있을 만큼 작고 또 안전해야 한다면 우리가 아는 그 거대한 원전과는 완전히 다른 기술이 필요할 텐데요. 이게 바로 오클로의 기술이 특별하다고 말하는 지점인가요? 네, 바로 그 점을 파고들어야 합니다. 왜 오클로인가? 그 답은 기술에 있거든요. 오클로의 핵심 경쟁력은 고속 중성자 원자로 기술에 있습니다. 고속 중성자 원자로요. 이름이 좀 어렵게 들리네요. 이름은 좀 어렵지만 이 기술이 기존의 다른 SMR들과 오클로를 근본적으로 다르게 만드는 두 가지 독보적인 특징을 만들어냅니다. 두 가지 독보적인 특징 궁금하네요. 첫 번째가 뭔가요? 첫 번째는, 그리고 아마 가장 충격적인 것은 바로 핵 폐기물 재활용 능력입니다. 핵 폐기물을 재활용한다고요? 네, 이건 정말 게임 체인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기존 원자력 발전소에서 나오고 수만 년간 안전하게 보관해야 했던 사용호 핵연료 있잖아요. 네, 그게 가장 큰 문제죠. 바로 그 가장 큰 골칫거리였던 핵 폐기물을 오클로의 원자로는 다시 연료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잠시만요. 제가 지금 제대로 이해한 건가요? 그러니까 쓰레기를 다시 연료로 쓴다는 말씀이세요? 네, 정확히 이해하셨습니다. 쓰레기를 자원으로 바꾸는 기술입니다. 아니, 이건 정말 SF 영화 같다는 말이 괜히 나오는 게 아니었네요. 근데 이게 그만큼 현실성이 좀 떨어져 보인다는 뜻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도 들거든요. 이론적으로는 완벽한데 실제로 수십 년간 안전하게 운영될 수 있다는 거 어떻게 증명할 수 있죠? 아주 날카로운 질문입니다. 너무 좋아서 믿기 힘든 기술이죠. 사실 이 고속로 기술 자체가 완전히 새로운 건 아닙니다. 수십 년간 연구되어 온 기술이에요. 아, 원래 있던 기술이군요. 네, 다만 그동안 상업화에 여러 어려움을 겪었을 뿐이죠. 오클로는 이걸 현대 기술로 재해석해서 상업화의 문턱까지 끌고 온 겁니다. 이건 단순히 폐기물 처리 비용을 아끼는 차원을 넘어서는 이야기입니다. 차원을 넘어선다는 건? 원자력 산업의 가장 큰 아킬레스건이었던 쓰레기 문제를 자원 문제로 바꾸는, 그야말로 발상의 대전환인 거죠. 자료에서 표현한 그대로 다른 누구도 쉽게 따라할 수 없는 아주 강력한 기술적 해자, 모트를 만드는 겁니다. 쓰레기 문제를 보물찾기로 바꾼다. 정말 대단한 발상이네요. 그럼 두 번째 강점은 뭔가요? 이 재활용 능력만큼이나 강력한가요? 네, 두 번째 강점도 아주 인상적입니다. 바로 장기 가동 및 효율성입니다. 오클로의 오로라 마이크로 원자로는요, 한 번 연료를 넣으면 최대 20년 동안 재충전 없이 자율 운전이 가능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20년이요? 한 번 연료를 놓고 20년 동안 그냥 둔다는 건가요? 네, 물론 중간에 점검은 필요하겠지만 기본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이게 뭘 의미하냐면 운영 인력이나 유지 보수 같은 운영 비용, 우리가 OPX라고 부르는 걸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렇겠네요. 사람이 계속 붙어있을 필요가 없으니까. 맞습니다. 아주 외딴 지역에 있는 데이터 센터나 산업시설에 한번 설치해두면 거의 20년 동안에 신경 쓸 필요가 없는 자가발전소가 생기는 셈이죠. 단순히 원자로만 설계해서 파는 게 아니라 사업 모델 자체도 굉장히 독특하다고 들었습니다. 네, 그 부분도 오클로의 큰 그림을 이해하는 데 아주 중요합니다.
수직적 통합 모델을 추구하고 있거든요. 수직적 통합이요? 네, 원자로 설계부터 시작해서 연료 공급은 아토믹 알케미라는 자회사가 직접 담당하고요. 건설, 그리고 최종 운용까지 전 과정을 오클로가 직접 통제하겠다는 구상입니다. 모든 걸 다 직접 하겠다는 거네요. 그렇죠. 이건 마치 피카소의 초기 스케치 한 장을 사는 것과 같다고 비유할 수 있습니다. 피카소의 스케치요? 네. 지금 당장은 그냥 종이와 연필값에 불과해 보일 수 있지만 이 수직적 통합이라는 그림이 완성되면 공급망 리스크를 최소화할 수 있고요. 나중에 대량 생산 단계에 들어갔을 때 엄청난 비용 경쟁력을 갖게 될 잠재력을 품고 있는 겁니다. 와, 정말 이런 엄청난 기술적 잠재력을 듣고 나니까 더 궁금해지네요. 이 모든 걸 현실로 만들려면 결국에는 돈이 필요한데 이제 막 시작하는 스타트업이 그 천문학적인 자금을 대체 어떻게 감당하고 있는 거죠? 재무 상태는 어떤가요? 이 부분이 가장 현실적인 문제일 텐데요. 바로 그 지점에서 오클로의 또 다른 얼굴, 마치 야누스와 같은 모습이 드러납니다. 재무제표를 들여다보면 정말 극과 극의 모습이 공존하고 있거든요. 극과 극이요? 네. 먼저 믿기 힘들 정도의 안정성입니다. 자료에 따르면 현재 오클로의 매출은 정확히 0원입니다. 단 한 달러도 없어요. 매출이 0원? 네. 하지만 보유하고 있는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은 약 9억 2,300만 달러. 우리 돈으로 환산하면 1조 원이 훌쩍 넘습니다. 와, 더 놀라운 건 부채는 거의 없다는 점입니다. 사실상 무부채 경영이죠. 솔직히 잘 이해가 안 가는데요. 매출이 0원인 회사가 어떻게 현금을 1조 원 넘게 가지고 있을 수가 있죠? 이건 일반적인 회사의 재무제표와는 완전히 다른 세상 이야기 같은데요? 그렇죠. 이게 바로 이 회사가 가진 특이점입니다. 이 막대한 현금은 스펙과 병합을 통해서 상장하면서 시장에서 조달한 자금입니다. 이게 의미하는 바가 아주 큽니다. 어떤 의미인가요? 현금 활주로, 캐시 런웨이가 아주 길다는 뜻입니다. 현재 이 회사가 연간 약 7,300만 달러의 현금을 사용하고 있는데 이 속도를 그대로 유지한다고 가정하면요. 네. 앞으로 추가적인 자금 조달 없이도 10년 이상은 충분히 버틸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10년이요? 네. 기술 개발과 규제 승인에 정말 기나긴 시간이 필요한 이런 첨단 기술 스타트업에게 10년치 실탄이 장전되어 있다는 건 이건 엄청난 안전망이죠. 그렇겠네요. 당장 망할 걱정은 안 해도 되니까. 맞습니다. 단기 유동성을 보여주는 지표인 퀵 레이시오도 67.15로 재무적으로는 굉장히 아주 튼튼한 상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 그래서 이 회사의 또 다른 얼굴이 이제 나오는 거군요. 한쪽 얼굴에는 10년치 현금이라는 엄청난 안정성이 새겨져 있는데 다른 쪽 얼굴은 어떤 모습인가요? 동전의 다른 면은 바로 극도의 투기성입니다. 주가 순자산 비율, 우리가 보통 PB 비율이라고 부르는 이 지표가 13.33에 달합니다. 13.33이요? 이게 일반 제조업과 비교하면 어느 정도 수준인가요? 보통 가치주라고 불리는 기업들이 일 내외인 걸 감안하면 비교가 불가능할 정도로 높은 수치죠. 이 숫자가 의미하는 바는 아주 명확합니다. 뭔가요? 현재 회사의 시가총액이 약 16억 달러인데 이 가치는 이 회사가 가진 공장이나 설비, 현금 같은 실물 자산 가치보다 13배 이상 높게 평가받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럼 그 12배가 넘는 차액은 다 거품이라는 건가요? 바로 눈에 보이지 않는 기술의 가치, 미래에 체결될 계약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이 회사가 세상을 바꿀 것이다라는 시장의 엄청난 믿음, 오직 이것만으로 그 가치가 형성된 겁니다. 아, 그래서 주가 수익 비율, PE나 주가 매출 비율, PS 같은 전통적인 가치평가 지표는 이 회사에 적용하는 게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죠. 순수한 성장주의자, 어떻게 보면 투기적 자산인 셈입니다. 결국 정리해보면 뜬구름 잡는 이야기 같으면서도 통장에는 실탄이 아주 두둑하게 쌓여있는 정말 이상한 조합이네요. 네, 아주 기묘한 조합이죠. 이런 극단적인 상황 때문에 주가 변동성이 그렇게 살벌했던 거군요. 그렇다면 이 팽팽한 줄다리기에서 양쪽 세력은 구체적으로 누구인가요? 이 믿음과 의심은 누가 만들어내고 있는 겁니까? 네, 바로 그 지점이 시장의 심리가 격렬하게 충돌하는 전쟁터라고 할 수 있습니다. 베타 값이 2.55인데요. 베타 2.55면 엄청 높은 거 아닌가요? 아주 높은 거죠. 시장 전체가 1% 움직일 때 오클로는 2.55% 움직인다는 의미입니다. 작은 뉴스 하나에도 주가가 정말 크게 요동칠 수 있다는 거죠. 그 전쟁터의 한쪽 편에는 누가 서 있나요? 이 전쟁의 한쪽 편에는 뱅가드, 블랙록,
같은 세계적인 자산운용사를 포함해서 무려 826개에 달하는 기관 투자자들이 있습니다. 826개나요? 네, 이들은 오클로의 장기적인 비전과 독보적인 기술력을 믿고 묵묵히 지지하는 아주 강력한 우군입니다. 이들의 존재가 주가가 무작정 폭락하는 것을 막아주는 일종의 방패 역할을 하는 거죠. 든든한 방패네요. 그럼 그 반대편에는 누가 있나요? 이 높은 가치가 전부 거품이라고 의심하는 세력이겠죠? 바로 주가 하락에 베팅하는 공매도 세력입니다. 날카로운 창과 같은 존재죠. 현재 유통되는 주식수 대비 공매도 비중이 11.59%로 꽤 높은 수준입니다. 11.59%면 상당히 높은데요. 네. 이들은 오클로의 현재 가치가 비합리적이며 결국에는 무너질 것이라고 보는 겁니다. 이들의 존재는 지속적인 주가 하락 압력이 되지만 여기서 아주 재미있는 현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어떤 현상이죠? 만약에 예상치 못한 큰 호재가 터져서 주가가 갑자기 급등하면 이 공매도 세력은 손실을 줄이기 위해서 빌려서 팔았던 주식을 울며 겨자 먹기로 다시 사들여야 합니다. 아, 숏 커버링 말씀이시군요. 네. 이 매수세가 다시 주가 상승을 더 부추기는 숏 스퀴즈 현상을 유발하는 기폭제가 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변동성을 키우는 또 하나의 요인이 되는 거죠. 정말 창과 당패의 대결 같네요. 내부자들이나 시장 분석가들의 의견도 이렇게 팽팽하게 엇갈리나요? 그들은 좀 더 한쪽으로 의견이 모이지 않나요? 아닙니다. 여기서도 신호가 엇갈려서 시장을 더 혼란스럽게 만들고 있습니다. 최근에 최고 법무 책임자가 120만 달러, 우리 돈으로 15억 원이 넘는 규모의 주식을 매도했다는 공시가 있었거든요. 내부자 매도요? 이건 보통 악재로 받아들여지지 않나요? 그렇죠. 시장에서는 보통 내부자 매도를 아주 부정적인 신호로 해석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회사의 미래를 가장 잘 아는 사람의 주식을 판다는 건 좋은 소식이 아니니까요. 네. 다만 여기서 좀 더 신중하게 봐야 할 부분은 이게 단순히 스톡옵션 같은 보상으로 받은 주식을 현금화한 것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회사의 비전에 심각한 문제가 생겼다고 속단하기에는 아직 좀 이릅니다. 적인 편입니다. 켄터피치제럴드는 목표 주가를 122달러, 웨드부시는 무려 150달러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122달러, 150달러요? 지금 주가보다 훨씬 높은 수준인데요. 네, 말 그대로 엄청난 상승 여력이 있다고 보는 거죠. 이들은 내부자 매도 같은 단기적인 소음보다는 오클레오가 가진 독보적인 기술력과 AI 데이터 센터 시장 진출이라는 거대한 잠재력에 훨씬 더 큰 무게를 두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럼 지금까지 나온 조각들을 다 한번 맞춰볼 시간입니다. 세상을 바꿀 혁신적인 기술, 10년치 현금, 그리고 월가의 강력한 지지를 받고 있지만 동시에 매출은 영원이고 공매도 세력의 공격을 받고 있으며 심지어 내부자 매도까지 나온 상황. 오클로라는 기업을 어떻게 최종적으로 정리할 수 있을까요? 오클로는 현재의 실적이 아니라 미래의 가능성에 모든 것을 거는 전형적인 하이리스크 하이리턴 투자처라고 정의할 수 있습니다. 하이리스크 하이리턴. 네, 고속로 기술과 핵폐기물 재활용이라는 누구도 쉽게 넘볼 수 없는 강력한 기술적 해자를 구축했고 10년 이상 버틸 수 있는 막대한 현금을 확보한 것은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명백한 강점입니다. 하지만 그 빛나는 미래에 도달하기까지 반드시 넘어야 할 험난한 산들이 있겠죠? 투자자라면 반드시 알아야 할 핵심 위험 요인들은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네, 반드시 인지하고 넘어가야 할 4가지의 거대한 허들이 있습니다. 첫째, 실행 위험입니다. 실행 위험이요? 네, 2027년으로 목표한 첫 상업 원자로 배치가 기술적인 문제나 혹은 다른 예상치 못한 이유로 지연되거나 건설 비용이 예상보다 훨씬 늘어난다면 회사의 신뢰도에 치명타를 입게 됩니다. 과연 약속을 지킬 수 있는가의 문제입니다. 그렇겠네요. 그리고 규제 위험도 여전히 남아있는 거고요. 특히 2022년에 한 번 거부당한 전력이 있다는 게 계속 마음에 걸리네요. 맞습니다. 그게 바로 두 번째 허들, 규제 위험 레귤레토리 리스크입니다. 지금은 우호적인 순풀이 불고 있다고는 하지만 미국 원자력 규제위원회 NRC의 최종 승인은 아직 미지수입니다. 네. 과거의 거절 사유를 완벽하게 보완했음을 스스로 증명해야만 하는 과제가 남아있죠. 세 번째 허들은 뭔가요? 세 번째는 재무 위험입니다. 10년치 현금이 있다고 해도 그게 영원한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계속 쓰고 있으니까. 네, 분석가들은 2033년까지도 이 회사가 실제로 돈을 벌기 시작하는 시점, 즉 잉여 현금 흐름이 플러스가 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2033년이요? 아직도 한참 남았네요. 네, 그 전에 예상치 못한 이유로 자금이 부족해지면 기존 주주들의 지분 가치가 희석될 수 있는 추가적인 자금 조달에 나서야 할 수도 있다는 위험이 상존합니다.
마지막 위험은 역시 경쟁이겠군요. 네, 마지막 네 번째 허들은 경쟁 위험, 컴페티티브 리스크입니다. 이 원대한 꿈을 오클로만 꾸고 있는 것이 아니거든요. 뉴스케일 파워 같은 다른 SMR 기업들이 더 빠르거나 혹은 더 저렴한 솔루션을 시장에 먼저 내놓는다면 오클로의 시장 지위는 심각하게 위협받을 수 있습니다. 선점 효과를 잃어버리는 거죠. 정리하자면 세상을 바꿀 잠재력을 가진 기술과 든든한 재무적 완충지대를 가졌지만 그 대가로 엄청난 실행, 규제, 재무, 경쟁이라는 네 개의 큰 위험을 모두 감수해야 하는 기업이군요. 네, 그렇습니다. 이건 정말 10년 이상을 내다보는 아주 장기적인 베팅이 필요한 그야말로 강심장을 가진 투자자를 위한 자산이란 생각이 드네요. 맞습니다. 그래서 단기적인 주가 움직임에 일희일비하며 흔들리기보다는 2027년으로 예정된 첫 오로라 원자로의 상업 배치가 성공적으로 이루어지는지 바로 그 하나의 이정표에 모든 초점을 맞춰서 지켜봐야 합니다. 그게 가장 중요합니다. 네, 2027년이 핵심이겠군요. 네, 마지막으로 청취자 여러분께 생각해볼 질문을 하나 던져드리고 싶습니다. 이 자료에서는 2027년 첫 원자로 배치를 핵심 이정표로 꼽고 있는데요. 네. 단순히 기술적 성공 여부를 넘어서 진짜 중요한 질문은 아마 이것일 겁니다. 과연 오클로의 첫 번째 장기 전력 구매 계약을 맺는 데이터 센터 파트너는 누가 될 것인가? 아, 첫 번째 고객이 누가 되느냐. 그렇습니다. 한번 상상해 보세요. 만약 그 첫 번째 파트너가 아마존,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글로벌 빅테크 기업 중 하나라면 어떨까요? 와, 그건 정말 상상만 해도 파급력이 엄청나겠네요. 그렇죠. 그 이름이 발표되는 순간 오클로의 가치를 둘러싼 지금의 모든 논쟁은 어쩌면 종식될 수도 있습니다. 그 계약서에 어떤 이름이 적히는지를 지켜보는 것이 오클로의 미래가 현실이 될지 아니면 그저 신기루로 끝날지를 가늠하는 가장 중요한 단서가 될 것입니다.